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의 김창선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케이타스 그 리비전의 2차 고려 사항과 특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조용석 교수님께서 총론을 좀 말씀을 해 주셨을 거고, 예, 그 전 시간에 1차 고려 사항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 주시고 2차 고려 사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 주셨을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저는 이제 나머지 2차 고려 사항과 특수 사항에 대해서 개정 예정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고려 사항의 그 수정 내용을 제가 그 큰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좀 해봤는데요. 제목을 수정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불합리한 분류 단계를 좀 수정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 단계가 좀 부족해 보여서 분류 단계를 추가해서 그 수정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예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항목을 추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목 수정입니다. 제목 수정은 이 제목이 첫 번째 그 슬라이드에 나오는 큰 카테고리가 계통별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과별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이 내용은 예전부터 수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수정 작업을 통해서 계통별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물질 오용, 정신 건강과 사회 심리적 문제들, 그리고 갑자기 신경과 이렇게 과로 나오게 되죠. 이런 그 혼재되어 있는 그 불합리한 점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름들을 전부 다 계통별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경과는 신경계, 안과학은 눈, 이비인후과의 코를 그냥 코, 이비인후과의 귀를 귀, 이비인후과의 입, 인후, 경부를 인후, 경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것들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헷갈린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름을 입, 목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는 호흡기계, 심혈관은 심혈관계, 산부인과는 과로 이렇게 이름을 하지 않고 임신, 여성 생식기계로 바꾸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비뇨기과는 이제 비뇨기계, 정형외과도 역시 근골격계로 바꿨습니다. 외상은 이제 팔다리 부분의 그런 외상, 그 말초 쪽의 외상은 각 그 계통별로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외상 파트에서 저희가 분류를 하고자 했던 의도는 약간 중증 외상을 이쪽으로 들어가서 분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증 외상하면 보통 몸통이죠. 흉부나 복부 쪽에 외상이 주가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흉부하고 복부 외상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몸통 외상으로 저희가 바꾸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제목 수정의 두 번째는 이제 그 제목들마다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좀 명확한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제목들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제목명을 수정하는 작업도 시행을 했습니다. 네, 이비인후과 그 큰 제목은 여기서 이제 입목으로 바꾼다고 이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안쪽에 작은 카테고리에서도 제목들이 좀 의미 전달이 명확치 않다. 치아 잇몸 문제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구강 내의 다른 문제들을 분류할 그런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아 잇몸 문제라는 그 제목을 치아 구강 문제로 수정을 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경부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헷갈리는 단어인데요. 경부하면 정형외과의 이제 경추부 이쪽하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추부의 외상이라든지 부종이라든지 이런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근골격계에서 그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뒤쪽에 어떤 그런 머스큘로스켈레탈 문제가 아닌 앞쪽 목 안의 문제, 목 안의 부종 통증 이런 부분들을 이쪽 입, 목 그 계통에서 분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경부 부종 통증이 아닌 목의 부종 통증으로 바꾸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부 외상도 목의 외상. 그래서 이 목의 외상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목 앞쪽에 어떤 외상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추부의 통증, 우리가 뭐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뻐근하다, 내지는 목에 외상을 받아서 경추부 있는 쪽이 아프다, 이런 것들은 근골격계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형외과는 이제 근골격계로 이름을 바꾼다고 했는데요. 이 근골격계 내에서도 요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통은 우리가 이제 허리 통증이죠. 허리 통증인데 이 허리 통증 외에도 그 허리보다 더 윗부분, 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경추부의 통증, 이런 부분들이 분류할 수 있는 그 분류 단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통이라는 거를 여기에 이제 이 요통은 원래 백페인이거든요. 로우 백페인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게 아니고 백페인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라서 사실 조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등 통증으로 사실 바꾸려고 했는데 등 통증으로 하면 또 경추부의 통증이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름을 목 및 등 통증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또 다른 항목에서 이제 일반 항목에 보시면 이제 비정상 검사 수치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원문에 그 레보레이터리라는 그 번역을 우리가 검사실의 어떤 검사 결과 이런 쪽으로만 해석을 해서 이 수치로만 나와 있는 그런 결과들이 이상이 있을 때 응급실로 오게 된 경우, 이렇게 그 해석이 돼서 그 비정상 검사 수치라고 처음에 번역이 되었었는데, 사실 그런 검사실에서 하는 검사들의 수치만의 이상이 아니라 뭐 심전도 이상이라든지 영상 검사의 이상으로도 응급실에 많이 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정상 검사 수치가 아니라 비정상 검사 결과로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소개드릴 내용이 사실은 논란도 좀 많이 있었고, 그동안 실제로 케이타스를 분류하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좀 불합리하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내주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게 됐었고요. 네, 그래서 물론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최대한 하나의 목소리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단계를 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치자 문제입니다. 주치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응급실에. 이제 단순 주치가 의심되는 환자들, 그리고 뭐 매번 오는 환자들도 있죠. 이런 단순 주치 의심 환자들을 지금 현재 케이타스 분류 단계에서는 신경계로 들어가서 의식 수준의 변화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의식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의식 수준에 따라서 케이타스 2는 금방 받습니다. 케이타스 2를 받게 되면 굉장히 중증 환자로 분류가 되는 거죠. 긴급한 환자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원의 낭비다.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보험 수가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의 예산이 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치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른 의견들은 단순 주치자들 중에서 이게 우리가 단순 주치자로 그냥 무시할 만한 그런 상황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꼭 다른 중환자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은 그냥 주치자로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의식 수준이 떨어져 있는 걸로 분류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다른 나라의 이제 사례들도 같이 이제 확인을 하면서 제이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 주치 의심을 이제 처음에는 4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시행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4단계로 분류를 하고 이상 소견이 이제 확인이 되면 그때는 이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신경계의 의식 수준의 변화 항목에 단순 주치
그리고 음주에 의한 의식 변화라는 그 4단계를 신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신경계로 들어가면 의식 수준의 변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은 이 단계에서는 의식의 수준으로만 분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 주치 환자도 뭐 스투퍼 이하면 케이타스 2를 받을 수밖에 없죠. 2차 고려사항에 주치에 대한 고려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고려사항에다 저희가 4단계 단순 주치에 의한 의식 변화를 추가를 하고, 대신에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이 단순 주치에 의한 의식 변화라는 거는 저희가 분류를 그렇게 하는 거지, 이 환자가 검사가 빨리 진행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저희가 응급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 단순 주치자지만 그래도 브레인 CT 같은 것들을 빨리 확인을 하죠. 그래서 케이타스 분류자는 이 사람이 단순 주치자였기 때문에, 주치자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케이타스 4점이 됐지만 의료진에게 이 환자는 빨리 검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셔서 브레인 CT 정도는 빨리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DOA도 이제 논란이 많았던 내용인데요. 뭐 심정지, 카디악 어레스트, 우리 CPR로 들어오는 그런 환자들은 당연히 1단계를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영안실 사용 목적의 DOA들, 죄송합니다. 그런 환자들까지 지금 현재 분류 단계에서는 심정지로 들어가서 비외상성 심정지 1단계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불합리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반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사체이기 때문에 이 사체를 응급실에 오래 보호자 대기실이나 이런 대기 장소에 오랫동안 대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로 분류해서 빨리 검안을 하고 영안실로 보내드리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해서 1단계로 유지하자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자원의 낭비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긴급하지 1단계로 분류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의견들이 더 우세하게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5단계를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쪽으로 들어가서 심정지로 들어가게 되면 이전에 2차 고려사항에 심정지 비외상성만 있었는데 5단계 심폐소생술 대상이 아닌 경우라는 항목을 저희가 추가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주사침 자상이 있는데요. 이제 혈액과 체액 노출이 이제 일반 분류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이제 질문들도 많이 있었고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실제 주사침 자상이 너무 단계가 높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뭐 중증도나 긴급도를 고려해도 2단계나 3단계, 2단계, 3단계밖에 없다라는 거는 좀 분류 단계가 좀 이상하다. 3단계, 4단계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저희가 이제 여러 다른 그 고려사항들을 고려해 봤을 때 3, 4단계로 단계를 한 단계 낮추는 것이 옳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내용들을 보시면 좀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뭐 속이 빈 주사 바늘, 이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속이 빈 주사 바늘이라고 하면 그냥 쇠 주사기인가? 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의미는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물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위험군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모르는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가 이런 이제 속이 빈 주사 바늘이라는 용어로는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아예 이름을 이렇게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는 2단계, 3단계가 아니라 3단계, 4단계로 저희가 다운그레이드를 하도록 의견을 모았고요. 속이 빈 주사 바늘이라는 거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경우라고 이제 바꿨고, 밑에 속이 빈 주사 바늘이 아닌 경우, 이거는 저위험 감염원의 바늘에 찔린 경우,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분류 단계 추가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재 일반 그 분류에서
전문 진료를 위해서 의뢰된 환자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문 진료를 위해서 우리가 의뢰서를 가지고 오는 환자들이죠. 의뢰서를 가지고 오는 환자들인데, 의뢰서를 가지고 오는 환자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재 증상이 없지만 뭐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 그런 환자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 지금 굉장히 급한 환자라서 의뢰서를 가지고 오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뭐 체스트 페인 같은 경우에 체스트 페인이라서 룰아웃 MI 이렇게 진단을 의심하는 진단서를 가지고 의뢰서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물론 현재 응급실에 왔을 때 체스트 페인이 있으면 우리가 이 케이타스 분류는 증상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증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가슴 통증으로 시민성 가슴 통증으로 들어가서 뭐 케이타스 2단계 이상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되는데, 그 병원에 갔을 때 예를 들어 가슴 통증이 있었거나 EKG상에 문제가 있어서 환자가 룰아웃 MI로 환자를 의뢰를 했는데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는 환자가 증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케이타스를 증상 분류 베이스의 이 케이타스로는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환자가 지금 현재 전문 진료를 위해서 의뢰된 환자는 5단계밖에 없습니다. 이 5단계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환자들이 과연 스테미나, 초급성 뇌경색 등의 중증 진단명이 의심돼서 의뢰된 환자들을 우리가 5단계로 분류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고, 실제로 분류하기가 어렵다라는 고충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 부분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그 2단계나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분류 단계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2차 고려사항에 1, 2, 3, 4, 5에서 5단계의 전문 진료를 위해 의뢰된 환자. 그러니까 전문 진료를 위해서 의뢰된 환자는 환자가 바이탈 사인이라든지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이런 1차 고려사항에서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5단계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데, 이 5단계를 우리가 새로 이 개정할 때는 예를 들어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이라든지 초급성 뇌경색 등으로 의뢰된 환자, 이런 환자들은 현재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2단계로 분류해서 빨리 검사를 시행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2단계를 추가를 하도록 하였고요. 이 외에 그러니까 타임 디펜던트한 디지즈가 아니지만 응급수술 및 시술, 지속 감시가 필요하여 의뢰된 환자, 뭐 예를 들어 빰페로 그 의뢰가 왔는데 빰페리토니나이티스로 전원 의뢰가 와서 의뢰서를 가지고 왔는데 환자는 그 병원에서 뭐 수액도 충분히 맞고 예를 들어 승합제 같은 치료도 받았고 그리고 환자 통증 치료도 다 받으면서 온 환자입니다. 그러면 환자는 현재 상태에서는 증상도 없고 바이탈 사인도 스테이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실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에서는 굉장히 애매하게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우리가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에서 의뢰된 환자다라고 케이타스 3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2차 고려사항에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런 응급한 환자들을 제외하고 전문 진료를 위해서 의뢰된 환자들은 이전에 이제 5단계처럼 5단계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혈관계에서도 그 논란이 있었던 제목 중에 그 양측성 다리북이라는 그런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양측성 다리북이가 심혈관 쪽에 있는 이 내용은 주로 이제 허트 페일리어 환자들이 다리가 붓는데 이게 그런 부분들만 고려가 되어 있는 카테고리죠. 저희가 사실 DVT라든지 그런 혈관 문제에 의한 부종, 통증은 이게 더 그 긴급도나 중증도가 더 높은 단계인데 지금 그런 그 DVT를 의도한 분류가 사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측성 다리부기 부종을 할 곳이 없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제목에서 양측성을 제외를 하게 되고 해서 이 안쪽에 들어가서 DVT와 허트 페일리어로 인한 그 다리 부종을 구분해서 분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개정 작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심혈관계의 그 양측성 다리부기를 우리가 양측성이라는 용어를 삭제를 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전에는 그냥 양측성 다리부기 부종 만성 이렇게 해서
양측성 다리 부종은 급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5단계다.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다리 부종 중에 한쪽만 붙는 거는 DVT라든지 이런 그 응급한 질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개정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단계에 우리가 일측성 다리 부기, 여기서 이제 제목은 양측성은 삭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측성과 양측성 다리 부기가 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측성인 경우에는 우리가 3단계로 분류를 해주고 양측성인 경우에는 5단계로 분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콤마로 되어 있으면서 만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서 콤마는 사실 오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쪽으로 두 개를 아예 나눠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심혈관 쪽에 또 한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거는 이제 사지 말단 부위에 맥박이 없고 차가움. 자, 맥박이 없고 차가움입니다. 이거는 엔드죠. 엔드가 되면 그러면 맥박은 있는데 차가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거꾸로 맥박이 없는데 안 차가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그 논란들이 또 좀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두 개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치아 구강 문제. 아까 원래 이 이름은 치아 잇몸 문제였죠. 치아 잇몸 문제를 치아 구강 문제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혀의 그 열상을 어디로 분류해야 되느냐? 혀가 피부냐? 피부로 들어가서 열상으로 분류를 하는데 좀 헷갈린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치아 구강 문제에 포함을 시키는데 대신 이 안쪽에서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안내를 해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강혀에 대한 분류는 당연히 치아 구강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들어오지만 들어와서 여기서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구강 열상 혹은 혀의 열상은 피부 열상 천공을 참고하여 분류하여라. 그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이런 안내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 혀도 피부다. 구강 내의 열상도 피부에서 분류하면 된다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자 그렇게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제 알레르기 반응인데요. 알레르기 반응은 우리 그 응급실에 오는 알레르기 반응 중에 분류를 크게 세 분류로 하게 되면 두드러기가 있을 거고 가벼운 두드러기, 그 다음에 안지오이데마, 그리고 이제 아나필락시스까지 생기는 이런 세 가지를 크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사실 분류 단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느냐? 보통 이제 피부로 들어가서 발진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국소성 발진이라고 해서 5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지금 현재로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으로 들어가면 두드러기를 할 수 있는 그 카테고리가 아예 없죠. 그래서 우리가 두드러기는 실제로 국소성 발진은 래쉬입니다. 이게 두드러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두드러기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분류 카테고리가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혈관 부종도 지금 보시면 대부분 발진으로 들어가서 연조직염, 국소성 연조직염이나 아니면 얼굴을 포함하면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조직염은 이제 이름이 한글이라서 좀 헷갈리지만 이 셀룰라이티스죠. 안지오이데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지오이데마도 지금 분류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 두드러기, 그 다음에 혈관 부종, 그 다음에 아나필락시스 이 세 가지를 추가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레르기 하면 우리가 피부에 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피부로 들어가서 발진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 반응은 이제 호흡기에 있죠. 호흡기로 들어가서 알레르기 반응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다 추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연조직염과 발진은 이름이 좀 한글 이름이 더 생소하다. 영어 이름이 더 우리한테 와닿죠. 그래서 영어 병기를 같이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고요. 건초혈은 사실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였고요. 알레르기 반응의 5단계에 건초혈이 있죠. 이거는 제외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발진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피부,
발진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전에는 없었던 우리 혈관 부종, 안지오이데마를 3단계로 추가를 했고요. 두드러기, 얼티카리아를 4단계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소성 연조직염과 국소성 발진을 옆에 영어 병기 표현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알레르기 반응에도 알레르기 반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으로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초열은 제외를 하고 2단계의 아나필락시스, 3단계의 혈관 부종, 4단계의 두드러기를 여기도 그 2차 고려사항에 추가를 함으로써 어느 곳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두드러기나 혈관 부종은 분류를 할 수 있고 아나필락시스는 이제 호흡기에 알레르기 반응으로 들어가야 분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이제 시타스를 저희가 이제 캐나다의 시타스를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는 추운 나라죠. 추운 나라다 보니 이 트리아지 분류 단계에서 한랭 질환은 있는데 여기 환경 손상에 보면 동상, 냉손상, 그다음에 저체온증 이런 것들은 있는데 온열 손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름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온열 손상이 많죠. 응급실에 온열 손상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온열 손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분류 단계가 아예 없습니다.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라든지 1차 고려사항, 그러니까 1으로만 분류를 하게 되어 있지 우리가 온열 손상을 의미하는 2차 고려사항들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서 온열 손상을 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환경 손상에 온열 손상이라는 카테고리를 추가를 하고 이런 2차 고려사항들의 이 단계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아예 새로이 분류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 손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2차 고려사항과 저희 특수상황에 대해서 개정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개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교육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도 이 내용으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지 않고 현장에서도 지금 이 내용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 이제 학회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 기대 사항으로는 내년부터는 이 개정된 사항으로 교육도 하고 현장에서도 분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